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덥네요. 오늘 어제 연일 뭐 최고 기온 뭐 이렇게 한다던데. 오늘은 투자론 보셔야 되고요. 요약집은 116페이지. 그래서 투자론 오늘 다는 못 끝낼 테고 아마 화폐 시간 가치 계산하고 현금흐름 계산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만큼 하고 다음 주에 투자론 마저 하고 금융론 이런 식으로. 책은 116페이지 피시고요. 투자론에서는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6개 더 나오는 경우도 별로 못 본 것 같고 덜 나오는 경우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6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점수가 60점은 나오죠. 그래서 3문제 정도는 맞는 거를 목표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나올 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쉽게 낸다고 하면서 계산 문제를 하나 냈던가 2개 냈던가 하나 냈던가 하여튼 작년에는 되게 쉽게 냈어요. 근데 많이 낼 때는 뭐 3문제 이상씩도 나오니까 계산 문제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특히나 투자론 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시간 좀 오래 잡아먹는 것들이에요. 내용을 몰라서 틀리시는 게 아니고 푸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도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투자론 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손 안 대시는 게 학교 가는데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116페이지 보시면 투자론에서 제일 먼저 투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지렛대 효과라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책의 116페이지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개념 나오는데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해서 여기서 타인 자본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의 수익률,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의 돈 이용해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하는데 이 수익률이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플러스 양의 지렛대 효과도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 또는 뭐 음의 지렛대 효과도 있고 영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 이용했더니 나의 수익률 즉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질 때 부의 지렛대 효과는 오히려 타인 자본 이용했더니 나의 수익률이 더 낮아질 때 영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으나 나의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을 때 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률하고 타인 자본이라는 건 은행 입장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비교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흐름 사이에는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다고 했죠. 부채서비스액.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은 나만 번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번 거라는 거예요. 은행하고. 왜냐면 이건 내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갚아야 될 빚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은행에서 얻어가는 수익이니까. 그러면 요 둘의 요거는 이제 은행의 수익이고 이거를 이제 저당 수익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수익이죠. 이걸 지분 수익이라 부른다면 이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 중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틀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2개 수익률을 평균 낸 게 요거죠. 이게 둘의 가치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익률 중에서 총 투자된 돈 중에서 순영업소득으로 계산하는 수익률 이걸 종합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수익률. 그래서 종합수익률이 지분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뭐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값. 그래서 중간에 이 종합수익률을 하나 껴 넣어서 요런 관계가 될 때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분수익률과 종합수익률을 비교해서 지분수익률이 더 클 때가 무슨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 또는 종합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을 비교해서 종합수익률이 더 크면 이때는 무슨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셋의 관계를 정리하셔서 이게 정인지 분지 영인지 구별하는 거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부의 지렛대효과 된다는 건 거꾸로 내 돈의 수익률하고 은행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때? 은행 수익률이 더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평균 낸 값인 누구는 종합수익률은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영해지렛대효과는 내 돈의 수익률이나 은행의 수익률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이거를 평균 낸 값인 종합수익률도 그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개 다 물었습니다. 개념도 묻고 종류도 묻고. 근데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요거 하시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17페이지 가시면 지렛대효과에서 개념 나와 있고 종류 나와 있으니까 잘 판단해 두세요. 요거를 특히나 이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지렛대효과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118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공부하실 게 위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험. 위험에서는 공부하시라고 했던 게 한 세 가지쯤 돼요. 첫 번째는 개념하고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종류하고 그 다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관리 방법 이 세 가지 배웠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왜 발생한다? 미래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뭐 때문에? 불확실성. 그 미래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랑 실제로 실현되는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위험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를 실제로 뭐 할 수 있었어요? 계산할 수 있었어요. 계산. 그래서 위험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절대적인 위험은 기대값에 대한 분산 또는 뭘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었고, 상대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누굴 이용해서 변이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때 변이계수라는 건 내가 1%의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의 크기, 그래서 수익률 당 위험으로 계산하는 게 변이계수였죠. 그래서 이 값들은 전부 다 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얘네들의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미래가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위험이 크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이 값들이 작아질수록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냈던 건 위험의 종류 5가지 개념 정의하는 거 물었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돼서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대한 위험, 사업상 위험이라 불렀고, 이 사업상 위험에는 투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생기는 시장 위험, 내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운영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부동성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생기는 위치적 위험, 이런 세 가지 위험을 다 통틀어서 사업상 위험이라 불렀고, 그 중에서 시장 위험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랬죠. 그래서 뭐로 분류했었고? 체계적 위험으로 분류했었고, 요 두 가지는 내가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이용하면,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만 그만큼 뭐도 커진다? 금융적 위험도 커져요. 금융적 위험.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빌려서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이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제일 쉬운 거, 법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이름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플레라는 거 개념 자체가 두 가지로 정했었죠. 물가는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인플레 위험은 다른 물가 상승률에 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물가는 10%씩 오르는데 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5%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하락했다는 거죠. 하락했다. 그래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정의했고, 또 하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그만큼 뭐가 높아진다?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을 두고 뭐라고 불러요? 인플레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금융론에 가면 무슨 위험이라고 불렀다? 이자율 위험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개념 구별하시고. 그러면 얘랑 얘는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빌린 돈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자율과 상관없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위험인 거고, 얘는 적은 돈을 빌렸더라도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가 높아지면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내 소유익이 줄어드는 위험. 구별되겠죠? 그래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내 자산 가치의 하락 가능성인 유동성 위험. 그래서 이런 것도 개념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험에서는 시험 문제 요거 가지고 개념 구별하세요. 많이 물었죠? 많이 풀어보셨고. 그래서 잘 안 틀리실 테고, 이거는.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처리라고 하는 건 예학집에 119페이지 나와 있는데, 일단 위험의 관리 방법, 처리 방법에 4가지 있다는 거. 위험의 관리 처리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 그래서 얘는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는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의 보유. 얘는 위험을 내가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면 손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금을 마련해 놓거나 손실금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걸, 요걸 이제 위험의 보유. 세 번째, 위험의 전가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 떠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의 크기를 실제로 감소시키는 위험의 축소 또는 통제. 그래서 요 4가지는 뭘 기억하시죠? 개념 구별하라고 물어요, 개념 구별. 그래서 기출됐었던 문제 중에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위험의 관리 방법 중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물어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의 축소 통제 방법에 다시 몇 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가 있으니까 그 5가지는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만이라도 기억하시자. 결론만이라도. 그래서 위험의 축소 통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은 내가 투자를 예측할 때 그 기대되는 수익 자체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낮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어떻게 잡는다?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위험 조정률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건 할인율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반영된 할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험이 커질수록 그 위험 할증률이 커지니까 할인율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그래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뭐를 높게 잡는 거다? 할인율 자체를 높게 잡는 거랬어요. 높게 잡는 거. 그래서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의 가장 대표적인 수익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구 수익률이 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요구 수익률 자체를 어떻게 한다? 상향, 높게 잡는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민감도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위험이라는 요소가 투자의 수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민감도라 했고, 얘는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으니까 민감도가 그만큼 어떻다? 높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그만큼 뭐로 본다? 위험한 투자로 본다. 그 다음에 평균분산 모형 또는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건 평균에 나타나는 게 누구였고? 수익. 분산에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위험.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 즉 평균분산의 지배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진 수익률, 주어진 투자한들 중에서 수익은 가장 높고 주어진 수익률 중에서 위험은 가장 낮은 애를 선택해내는 방법이 평균분산 결정법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5가지는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뭐라도 기억하시자. 결론만이라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위험의 관리 또는 처리가. 그래서 위험에서는 위험의 종류 물을 수 있고, 위험의 관리 또는 처리하는 방법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또 하나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실제 위험의 크기를 어떻게 하세요? 계산하세요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는 게 위험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위험 나오면 같이 꼭 따라다녀야 되는 게 수익률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122페이지 가시면 122페이지
세 번째 배우셨던 게 이제 수익률에 대한 얘기인데,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시고, 첫 번째는 개념. 그 수익률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죠. 얘는 수익률이란 투자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그래서 문제 풀 때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항상 뭐로 바꾸신다? 분수로 바꾸셔라. 그래서 A분의 B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투자 자본 분의 순수익. 장난치기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주의하시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 구별하시는 거 시험에 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대 수익률, 두 번째 요구 수익률, 세 번째 실현 수익률. 개념 구별하시는 거. 동의어도 좀 기억하실 게 있죠. 기대 수익률은 특히나 얘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얘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안이 있을 때 그 투자안으로부터의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된 투자안 자체보다 예상되는 수익률을 했어요. 투자안 자체의 예상되는 수익률. 그래서 얘는 이 투자안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값이 어떻게 되니까 똑같이 적용되니까 대표적인 무슨 수익률이다?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산.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항상 뭘 통해서? 가중평균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의 해마다 나왔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중평균의 방법을 이용해서 뭘 계산하세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세요. 이거는 뭐 무조건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같은 말로 투자의 기회비용 또는 대안적 수익률이라고도 불러서, 얘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달성 안 됐을 때 투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이 크기는 투자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무리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속에 포함되어야 될 건 꼭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그 다음에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을 더해서 계산하는 게 누구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투자자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이 똑같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사람마다 어떻게 되니까 달라지니까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같은 말로 사후적인 수익률 또는 역사적인 수익률이라고 불러서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할 때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투자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누구랑 누구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게 되죠. 그래서 수익률에서 또 하나 기억하시랬던 건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때 투자 결정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럼 이 말의 뜻은 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투자한다고 그랬고, 투자를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똑같은 수익 나오는 부동산을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된 거니까 무슨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해서 하락을 해서 뭘 이룬다? 투자 균형을 이룬다.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과 뭘 비교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 그럼 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살려고 안 하니까 수요 감소. 그럼 가격도 하락하니까 똑같은 수익 나오는 부동산을 더 비싼 돈 주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 더 싼 돈 주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돼서 상승을 해서 결국 뭘 이룬다? 투자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투자 균형 찾아가는 과정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 변하는 건 항상 누가 변하고? 기대 수익률 변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절대 안 변해요.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건 누구다? 기대 수익률이다. 기억하시고, 가격 움직이는 방향하고 기대 수익률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죠.
그 다음에 수익률 하면서 같이 꼭 따라 나왔던 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얘기 같이 꼭 따라다녔죠.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개념 일단 잡으실 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 그냥 투자 가치는 뭐다? 내가 보기엔 얼마? 그러니까 내가 매긴 그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실제로 이 물건이 거래될 때 정해진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비싼 물건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격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더 크다면, 투자 가치가 더 크다면 얘는 생각보다 비싼 물건, 싼 물건. 내가 보기엔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싸요. 그럼 이건 싼 거예요, 비싼 거요? 싼 거지. 그럼 투자해야 될 테고, 만약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시장 가치가 더 크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물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사, 안 사? 안 사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용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에서 또 하나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계산하라고 내려왔죠. 계산해라. 투자 가치 구해라. 그 투자 가치 구할 때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투자 가치 자체가 얘는 주관적 가치니까 수익률도 누구 갖다 쓴다?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 갖다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수익 주어지고 요구 수익률 주어져서 직접 구하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 요구 수익률 크기가 어떻게 구해진다 그랬습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더해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 개 값을 주고 요 값 준 다음에 뭘 구하세요? 투자 가치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우리 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서는 일단 개념 알고 계시고 종류 구별하실 때 제일 많이 물었던 건 이거예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기대수익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투자 가치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균형 찾아가는 과정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나왔을 때 맞추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투자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쉬워 이게 위험과 수익률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 이게 계산 문제, 이것도 계산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일단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배우셨던 게 125페이지 가시면 제3절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 제목은 그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는 것들. 첫 번째, 투자자들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어떤 사람으로 본다? 별 얘기 없으면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의 투자자들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랬어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안이 두 개가 있을 때,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안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사람들,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 불렀고, 이런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은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위험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 불렀고,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양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랬다?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이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 둘의 차이.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익률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위험이 조금 크더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둘의 차이점 구별하시면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또 하나 정리했던 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상쇄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반대로
수익률이 더 높게,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높게 얻고 싶으면 그만큼 감소할 위험도 같이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비례하고 있다. 라는 걸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은 굳이 개념 정의를 한다면 평균으로 표시되는 게 뭐라고 그랬고 수익의 기대치. 그래서 수익을 나타내고 분산으로 나타내는 게 위험을 나타냈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수익률들 중에서 위험은 가장 어떻고 작고 수익은 가장 높은 애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건 뭐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은 뭐 그래프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실제 얘기로 물어보든 간에 얘가 수익을 나타내는 평균값이고 여기가 분산으로 표시되는 뭐일 때? 위험일 때 여러 개의 투자들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런 여러 개의 투자들 예를 A, B, C, D라고 한다면 이런 투자들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투자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A와 C의 관계에서는 둘 다 뭐의 크기가 동일하다? 수익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투자자들은 위험이 작은 애와 위험이 큰 애 중에 누구를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두고 분산의 지배원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산의 지배원리라는 건 뭐의 크기가 동일할 때 평균값이 동일할 때는 분산값이 어떤 애가 작은 애가 분산값이 큰 애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걸 분산의 지배원리에 의해서 A가 선택된다고 그랬고 A와 B 사이에서는 뭐의 크기가 똑같을 때 위험의 크기가 똑같을 때 똑같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는 이왕이면 수익률이 어떤 애가 높은 애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평균의 지배 원리라고 불렀죠. 그 평균의 지배 원리라는 건 뭐의 크기가 동일할 때는 분산값이 동일할 때는 평균값이 어떤 애가 큰 애가 평균값이 작은 애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런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진 수익률들 중에서 수익률은 가장 어떻고 높고 그 다음에 위험은 가장 낮은 애를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판단이 안 되는 애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와 D 같은 애. 그럼 A와 A는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위험도 작고 D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그만큼 뭐도 크니까 위험도 크니까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가지고는 A와 D 중에 누가 더 우월한 투자하는지 판단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와 D처럼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불렀고 이런 효율적인 투자 대안들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우상향하는 모양의 곡선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두고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니까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거 투자자들은 별 얘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그래서 그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라는 상세관계 때문에 이 곡선의 모양이 우상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양의 효율적 전선과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A와 D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을 못하니까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결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 뭐였고 포트폴리오 이론이었고 포트폴리오 이론 배우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세 문제는 맞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투자를 해서 세 문제 맞으시려면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틀리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는 책에 요약집에 129페이지 가시면 제4절에 포트폴리오 나오니까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현금 흐름 그 다음에 지분복귀 계산하는 방법 정리하면 오늘 문제 풀 거 다죠 뭐. 잠깐만 쉬었다가 129페이지부터 봅니다. 쉬었다 할게요.